자,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콘크리트의 또 다른 종류로는 A 콘크리트가 있어요. 우리 앞서서 혼화집 할 때 A 콘크리트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 콘크리트는 AE제라는 그런 혼화제를 썼을 때 콘크리트 이제 배합할 때 그런 혼화제를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속에 기포를 많이 발생시켜서 시공 연도를 증진할 수 있죠. 콘크리트를 좀 더 묽게 할 수 있는 거죠. 물을 넣는 대신에 물을 넣게 되면 강도가 떨어지지만 A제를 첨가하게 되면 강도는 유지되고 시공 연도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우리가 쉽게 많이 얘기하는 레미콘을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운반하는 콘크리트를 말하죠. 콘크리트 차 많이 봤죠?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세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 센트럴, 슈링크, 트랜식이 있는데, 센트럴은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 있죠. 공장. 콘크리트 공장. 공장에서 배합을 해요. 배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장에 하는 이때 레미콘 방식이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예요. 특징은 공장에서 배합하기 때문에 이게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대신에 우리 이 배합한 공장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짧을 때 보통 한 30에서 50분 이내일 때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방법을 사용하죠. 슈링크는 먼저 트랜식을 보게 되면 트랜식은 이게 배합을 차에서 배합을 해요. 레미콘차 잘 보게 되면 뒤에 있는 통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합을 해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품질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긴 거리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깊은 산 속에 있는 건물 이런 거 지을 때는 이제 이런 트랜식 믹스드 콘크리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에요. 중간. 한 2분의 1 정도는 공장에서 배합을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차로 배합을 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품질이 높고 정밀한 시공에 쓰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이런 거 같은 거 지을 때는 댐 이런 거 지을 때는 콘크리트가 되게 품질도 좋아야 되고 정밀해야 되니까 그 현장에 콘크리트 공장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슈링크나 트랜식 믹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품질의 차이가 큰 건 아니야. 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더 좋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각부 구조의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초를 볼게요. 콘크리트가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중 일반적으로 기초가 독립기초일 때 콘크리트 구조물을 기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독립기초를 배근할 때 중요한 것은 기둥의 뚫림 방지 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가 있겠습니다. 기초는 크기랑 두께, 철근은 우리 밑에 있는 그 진해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하중이 있는데, 하중을 이렇게 되면 얘가 우리가 받는 하중과 진해력을 총합해서 기초를 설계하고 배근했는데, 이 기둥 쪽에 이렇게 강도가 높아져서 기둥이 무거워지면 여기 기둥이 뚫려, 이렇게. 뚫려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런 뚫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둥 주변에 배근량을 늘리는 거죠. 늘려서 기둥이 뚫림을 방지할수록 배근하는 게 중요해요. 기초가 파괴되는 경우는 전단 파괴와 뚫림 파괴가 있는데, 전단 파괴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이렇게 한 면이 이렇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의 두께, 크기의 문제지만, 뚫림 같은 경우는 두께도 중요하지만, 배근해서 좀 더 섬세하게 배근하게 되면 뚫림을 방지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보가 있어요. 기초보 설명했죠.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렇게 기초가 있으면 이 사이에 보를 설치합니다. 지면에서 보이지 않죠. 기초와 기초 사이를 연결해서 얘가 치마가 되더라도 똑같이 치마가 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부동 치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 부재에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둥의 역할은 보 밑에 있죠. 보를 지지하면서 보에서 전달된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하중 전달 구조물이죠. 배근할 때 기초는 압축 부재이기 때문에 그 압축 부재는 이제 콘크리트가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해요.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기둥을 설계할 때는 그 압축력을 계산해서 콘크리트의 면적, 단면의 크기를 먼저 결정합니다. 결정한 뒤에 철근을 배근하죠. 그래서 그 철근에는 주근과 늑근이 있는데, 기둥이 있으면 기둥 있죠. 기둥 방향으로 배근되는 게 이게 주근이에요. 주근. 그래서 단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철근이 있는 게 주근이에요. 늑근은 뭐냐면 이렇게 주근을 묶어주는 근을 늑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근만 있으면 이게 기둥이 기니까 얘가 이렇게 위치를 흔들릴 수 있잖아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늑근을 설치하고, 또 늑근의 또 다른 역할은 기둥에 수평하중이 발생했을 때 그 수평하중을 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늑근에는 띠철근과 나선철근이 있어요. 띠철근은 이와 같이 각형 기둥에 이렇게 져서 이렇게 배근하는 것을 우리가 띠철근이라고 하고요. 늑근은 보통 원형 기둥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원형 기둥의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원형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인면으로 보게 되면 철근이 이렇게 원형 기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배분되냐면, 이게 나선철근이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주근을 잡아준 역할을 해요. 이렇게 나선철근 이렇게 배분되죠.
뭐 이렇게 강도나 이런 능력으로 보자면 나선철근이 훨씬 띠철근보다 강도가 높아요. 하지만 나선철근은 원형 기둥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 시공이 좀 불편하죠. 시공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띠철근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을 볼게요. 볼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닥, 즉 슬래브를 지지하는 수평 구조물이에요. 배그는, 보의 배그는, 보의 배그는, 보가 있겠죠. 기둥과 같아요. 보의 방향으로 배근되는 것을 우리가 주근이랍니다. 주근. 그 다음에 이렇게 띠철근을 늑근이라고 합니다. 주근은 주로 인장 응력을 부담을 하게 돼요. 보가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 하부가 이렇게 늘어나죠. 하부가 늘어나니까 이 하부에 있는 인장 응력을 하부철근, 철근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늑근은 전단 응력. 이게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뭐죠? 크랙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크랙이 발생할 때 크랙을 더 이상 발생하게 않으려면 크랙 방향과 직각으로 철근을 배근하게 되면 크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그런데 이 크랙 방향이 사선으로 오게 되는데 띠철근을 그거에 맞춰서 사선으로 배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직각으로 배근해서 거의 사선 전단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크랙을 늑근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는 단순보가 있어요. 보가 있으면 보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가 있으면 여기 끝단을 지지하는 거를 우리가 단순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지점 두 개로 보의 하중, 보를 지지하는 거를 우리가 단순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보. 연속보는 뭐냐면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이 지점이 이게 두 개 있으면 그죠? 단순보죠. 그런데 지점이 뭐 하나, 두 개, 몇 개 더 있으면 그걸 연속보라고 합니다. 연속보. 내민보. 내민보는 이게 지점이 양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을 때 이만큼 내밀었다고 해서 내민보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테라스나 베란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그 보의 배근에 따라서 단근보와 복근보가 있어요. 복근보가 있는데 단면을 보자면 단근보는 여기 하부에만 배치되는 경우를 단근보라고 해요. 여기가 하부에 인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장 발생하는 부분은 철근이 분담을 하고 여기 압축축이죠. 압축이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부담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단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주근이 있고 늑근이 있어요. 늑근을 배치하려면 이 두 개만의 늑근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늑근을 배치할 수도 있고
인장력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 보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럴 때 철근을 배근하잖아요. 많이 배근하면 좋은데, 그때 이 압축축에 배근을 해주게 되면 인장력에 배근해야 될 철근의 개수를 다소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시공할 때를 보게 되면 볶음보를 많이 쓰게 돼요. 볶음보. 당근보가 설계할 때 계산은 쉬운데, 실제로 시공될 때는 볶음보로 설계되기 때문에 볶음보로 설계를 하곤 하죠. 시공성을 위해서. 슬래브 볼게요. 슬래브. 보 위에 있는 바닥판을 슬래브라고 하죠. 슬래브 역할은 그 슬래브 바닥 위에 실리는 하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선하중 같은 걸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조물 상부의 횡하중에 대해서 큰 다이애프램으로 성능, 다이애프램은 경막이라고 봅니다. 경물 있죠. 경물 있으면 여기서 횡하중이 발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슬래브가 놓여져 있잖아요. 슬래브 두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하중에 대해서 이 슬래브가 저항을 한다는 거죠. 강성이 크죠. 면 내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프램은 얘가 하중을 받을 때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그렇지 않고 단단한 판으로 작용을 해서 횡하중에 저항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가 있어요. 지면 여기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토합이 있어요. 이렇게 토합. 여기서 내려오는 하중이 이렇게 발생하는 토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도 있죠. 지하수가 여기 있으면 지하수 아래 부분은 이만큼의 부력 때문에, 물의 부력 때문에 수압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주변의 부재, 기초나 기둥, 아니면 아래에 있는 보, 이런 걸 이용해서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작성했을 때, 시공했을 때 좋은 점은 상하층 간의 연소 방지. 즉 여기서 불이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요. 내화 성능이 좋아서 이 상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성능을 하고요. 이 콘크리트 부재가 이 아래에 있는 소음을 위로 전달하지 않고 위에 있는 소음을 아래로 전달하지 않는 차음 성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위에서 이렇게 층간소음 있잖아요. 층간소음은 대부분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슬래브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 있고 약간의 공기층을 두게 되면 그만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공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슬래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바닥판 슬래브를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건물의 무게를 계산할 때 대부분의 구조체의 무게는 슬래브의 무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슬래브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슬래브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닥판을 조금만 가볍게 할 수 있으면 건물이 훨씬 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게 되면 그 슬래브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보, 기둥, 기초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 공간 확보라고 하면 바닥판이 가벼우면 바닥판을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큰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슬래브가 무겁게 되면 그 밑에 기둥이나 보호들이 지나가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간 중간에 기둥이 쓰는 거죠. 그런데 바닥판을 가볍게 하면 기둥 사이즈가 줄어들고 기둥의 위치가 외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슬래브는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께를 줄임으로 인해서 바닥판을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슬래브의 두께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가볍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슬래브의 두께는 슬래브를 지지하고 있는 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슬래브 두께를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에 타는 슬래브의 자중 또는 고정하중, 활하중, 시공하중 등의 슬래브 위에 작용하는 하중들을 다 고려를 해서 두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얇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얇으면 그만큼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를 가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죠? 두께가 얇으면 우리가 그 슬래브 밑에 설비들이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는 뭐 텍스트로 가려져 있는데 카페나 이런 건물 중에는 이렇게 위에 천장이 그 에어컨 윗부분, 뭐 배관까지 보이는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슬래브 밑에 굉장히 많은 배관들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설비. 공기가 지나가는 덕트, 그 다음에 전선,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이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중, 환하중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그런 설비들이 추가되는 하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면내 전단력이라는 말이 있죠. 면내 전단력. 뭐냐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판부재가 있으면 넓은 쪽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우리가 면외 하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 얇은 쪽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면내 하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판 같은 경우에는 면외 하중보다 면내 하중에 크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슬래브는 높은 건물의 구조물의 횡하중에 대한 그런 저항 능력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이 두꺼우면 그만큼 면내 하중에 대해서 저항성이 커지지만 얇아지면 그런 전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내 하중을 부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슬래브 설계할 때 슬래브 설계의 핵심은 두께예요. 두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하고, 두께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단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조합해서 적절한 두께로 설계하는 게 슬래브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